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일요일이 됩니다. 지금 시각 밤 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 늦게까지 좀 있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택시 한 지도 한 달, 한 열흘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익숙해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또 이게 수입이 잘 안 돼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1433원에 환율이 그렇게 됐는데요. 1400원을 넘으면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많이 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환율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증가를 했습니다. 4,040억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180억 불이 늘어서 4,220불까지 와 있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외환보유고는 느는 그런 좀 애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외환보유고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의 어떤 송금, 이전소득, 이런 본원소득,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유가증권이 늘었을 수도 있고. 근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낮아 있다, 이렇게도 또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도 오르고 외환보유고도 증가 추세인데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현금 3,500불 480조라고 하는 돈을 45일 안에 입금해야 되는 조건,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불안심리,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불이라고 하는 현금을 일시불로 결제를 해준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국이 이행할 수도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는 한미 관세 협상 하기 전에 쇼츠로 1,000억 불 정도 분할해서 그게 한국이 할 수 있는 맥시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요. 동아스와프도 뭐 아르헨티나는 200억 달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하고는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협정문이 있었죠. 뭐 특이사항은 없고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그런 협정문이었는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상승도 상당히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스닥이 금요일날 3.7%인가 하락을 했죠. 다우, S&P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3,6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시황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기존의 100%를 추가로 관세를 적용하겠다. 11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 오던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일정 부분의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마음과 시야를 좀 갖고 있지 않으면 위기관리를 넘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또 각각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충격파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충을 시키고 그 완충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부는 시나리오 1, 2, 3으로 준비를 좀 해야죠. 가장 강력한 충격이 왔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겠다, 중간 약간 낮은 상태, 그런 상태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흡수를 할 거냐,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 국가 정보를 담당하는 그 기관이 화제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국가 기록을 한 곳에만 놔두지 않고 네 곳에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세 곳이 불탔어도 전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어떤 실록을 통해서 역사를 고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백업 아니에요. 백업 시스템. 옹고지신이라고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 일반 개인이나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도
자기 파일을 백업을 해놓잖아요. USB 같은. 근데 한 국가가 국가의 정보를 저장해 놓지 않고 운영을 했다. 상당히 지탄받을 만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모든 분야에서. 선조분들이 상당히 지혜가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 아닙니까?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반장이라고 있죠. 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운 일, 여반장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다 자기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착각이죠. 그리고 정치나 경제가 여반장처럼 손바닥을 이렇게 눕혔다 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대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는 소수라는 거죠. 그 소수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소수가 지배를 하게 되죠.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주의. 조금 더 발전이 정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를 볼 때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위협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미국, 중국, 소련, 뭐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네타냐후 전범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푸틴하고. 각 국가들이 상당히 극우든 뭐 좌편향이든 전체적인 정치 리더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좀 거시적으로 봐서 미래를 열어주는 어떤 새로운 철학, 정치의 그런 것들을 헤게모니를 또는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지금은 학계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경제현상,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이 함께 신고가를 경시하는 상황.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안 되니 해석이 되는 경제학 이론을 내놔야죠. 그리고 정치가 공동체가 극단화되는 상황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야죠. 정치학과든 철학과든 역사학과든 국문학이든
그런 것들이 학계에서 지금 학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AI가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상실돼서 동맹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가 과연 올바르냐? 그게 민주주의냐? 이 기초 토대부터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토양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공계 쪽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본인들은 그냥 기술 개발하면 만족을 느끼시나 봐. 이공계 분들은. 정치는 다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좀 편향되게 정치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이공계 분들이 권력 의지가 있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술, 첨단 분야, 이것을 정치에 구현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권력 의지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의 전반적인 정치나 외교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기업체 얘기도 많이 듣고 더 버티는 건 어렵다라든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근데 환율이 문제다. 그러면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관세 협상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 작년 202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IMF 연차 총회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최상목 기재부 장관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을 했죠. 그때 외신 기자하고 국내 기자들하고 두 분이 간담회 또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상목 기재부총리는 그 당시 1,400원대의 환율은 뉴노멀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00원이라고 하는 환율은 한국한테 트라우마가 있다. IMF 때의 그 마지노선이었던 1,400원. 그런데 환율이 얼마인가 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두 분 다
환율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인 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1,400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뭐 방송 또 정부기관 크게 이슈화를 안 하잖아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정권 때에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했다. 기재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어느 가격이냐보다 변동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권이 바뀐 지금,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금의 환율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기재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 국가에서. 그래야 기업과 가게가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 정부의 어떤 목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환율 상승은 상당한 불안이고 위협이죠. 수입 물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물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내수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원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브랜드가 좀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엑스포나 잼보리, 이태원 참사 이런 것도 내란, 불법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추락했죠.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 거다. 가장 큰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된 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장 크죠. 그래서 국가 브랜드가 나아지면 관광 산업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내수, 또 자금 시장, 고용 다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브랜드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동영상에도 참 많이 올렸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부서는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좀 전달을 진솔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실 대변인도 어떠한 상황마다 진솔하게 하시면 후유증도 없고 문제를 낳지 그런 상황이 없어지잖아요. 진솔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거를 해명하고 또 해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진솔하게 얘기했을 때 이해를 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진솔하게 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이라고 하는 무정부 상태를 겪은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외교를 하고 진솔하게 국민한테 전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새벽 2시 10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국민분들이 다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마음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